고작 김치나 담근 일로 내 성공의 결실을 절반이나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욕심입니다. 법정에서 남편이 한 말이었습니다. 40년이요. 제가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던 시간들이 남편 사업 자금으로 모든 걸 쏟아부었던 그 돈들인 고작이라는 한 단어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수십억 원을 몰래 빼돌렸다는 것을, 3년 동안 다른 여자와 만났다는 것을, 그리고 저를 가게 건물 하나와 위자료 3천만 원으로 내쫓으려 했다는 것을요. 저는 그냥 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박은희라고 합니다. 올해 65살이에요.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 인생이 제 것이 되었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께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지만 또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복이 많다고 했어요. 특히 지난 3년 동안은 더욱 그랬죠. 제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라고 해야겠네요. 한태준 씨가 운영하던 IT 기반의 중소기업이 급성장해서 코스닥 상장 직전까지 갔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장님 성공 덕분에 이제 팔자 고친다. 그럴 때마다 저는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속으로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남편의 성공이 제가 평생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요. 하느님이 제 노고를 알아주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무너짐이 오히려 저를 살린 거였지만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24세 한태준 씨와 결혼했어요. 그때가 벌써 40년도 더 전 일이네요. 당시 남편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중견기업 기술팀에서 일했는데 월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저희는 정말 가진 것 없이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이라고 해봤자 반지하 작은 원룸이었고요. 가구도 변변찮았어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딸 지원이를 임신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걱정도 됐죠. 남편 월급만으로는 아이를 키우기가 빠듯했으니까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저는 임신한 몸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작한 게 반찬 장사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했어요. 제가 친정어머니께 배운 김치 담그는 솜씨가 꽤 좋았거든요. 동네 아주머니들 몇 분께 김치를 팔면서 시작한 거였죠. 배가 불러오는데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담갔어요. 지원이를 낳고 나서도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니, 멈추면 안 됐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분유값도 빠듯했으니까요. 그래서 지원이를 업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아이가 울면 젖을 물리고 재우고 다시 일했어요. 밤에는 남편 저녁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러고 나서야 잠깐 눈을 붙였죠.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니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박신의 김치가 맛있다더라. 주문이 점점 늘어났고요. 저는 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반찬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물 무침, 조림, 장조림, 멸치볶음.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회사 그만두고 싶소. 저는 깜짝 놀랐죠.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어요. 회사에서 내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소.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평생 말단 기술자로만 살아야 할 것 같소.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남편은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술력은 있으니까 작은 회사라도 차려서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요. 저는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때 지원이가 겨우 4살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얼굴을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간절한 눈빛은 처음 봤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계산을 다 해봤죠.
그때 제가 반찬 장사로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4천만 원 정도였나. 지금 생각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때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제가 모아둔 돈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사업 한번 해보세요. 대신 약속해 주세요. 꼭 성공하겠다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더라고요. 은희 씨, 당신은 나의 은인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소. 그때 그 말이 저한테는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헛되지 않구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싶었죠. 그 말이 저한테는 훈장보다 값진 거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준 돈으로 작은 사무실을 얻고 직원 2명을 고용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품이 잘 안 팔리니까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했죠. 그럴 때마다 제가 벌어온 돈으로 메웠어요.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지원이는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엄마가 항상 바빴으니까요. 지금도 미안해요. 아이한테 제대로 밥 한 끼 챙겨주지 못했던 날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지원이는 어린이집에서 저녁까지 먹고 오는 날이 많았어요. 제가 일이 끝나는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요. 그렇게 3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 회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남편은 저한테 말했어요. 은희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포기했을 거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울컥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비록 돈은 없었지만 남편과 제가 한마음으로 뭔가를 이뤄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지원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 회사는 더 크게 성장했어요. 직원이 3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좀 더 큰 곳으로 옮겼죠. 그때 저는 드디어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어요. 골목 안자그마한 가게였지만 제 이름으로 된 가게가 생긴 거예요. 가게 이름은 은인의 반찬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새벽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하루 종일 반찬을 만들어서 팔았죠. 손님들이 여기 반찬 맛있다고 소문을 내주셔서 장사가 잘 됐어요. 저는 그렇게 번 돈을 또 모았습니다. 지원이 교육비, 생활비, 그리고 혹시 모를 남편 회사의 위기를 대비해서요. 지원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였어요. 남편이 또 위기를 맞았습니다. 큰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한 거예요.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지경이 됐죠. 남편은 집에 와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도 제가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6천만 원이었어요. 남편한테 건네주면서 말했죠. 여보, 이걸로 위기를 넘기세요. 우리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 이번에도 잘 될 거예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은희 씨,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망했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남편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구나 싶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 말들이 진심이라고만 믿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준 돈으로 위기를 넘겼어요. 그리고 그 후로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쯤에는 직원이 100명이 넘었고 매출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남편은 그때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어요.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집에 와서도 저한테 별로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오늘 어땠어요? 힘든 일 없었어요? 물어봐도 당신이 알아서 뭐 하겠소라고만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지원이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 남편 회사는 업계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신문에도 몇 번 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죠. 저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어요.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오. 저는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제가 뭘 몰라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나는 이제 큰 사업가요. 대기업 사장들,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오.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동네 반찬가게 아줌마 수준이란 말이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남편을 위해서 평생 고생했는데 그게 이렇게 무시당할 일이었나 싶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남편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보다 제가 좀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남편이 집에 오면 최대한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고 남편이 말을 걸면 조심조심 대답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남편한테 오늘 우리 딸 지원이가 취직했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갔대요라고 기쁘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나한테 왜 그런 걸 일일이 보고하오? 당신과 대화할 코드가 안 맞는다니까. 코드가 안 맞는다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남편과 제가 대화가 안 통한다는 얘기인 것 같았죠. 저는 그날 밤 혼자 많이 울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제가 공부를 더 했어야 했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지원이한테 물어봤어요. 지원아, 엄마가 뭔가 부족한 것 같니? 아빠가 엄마랑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하시네. 지원이는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너무하시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저는 딸을 말렸어요. 아니야, 아빠가 큰 사업가가 되셨으니까 엄마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야. 엄마가 더 노력해야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왜 그렇게 스스로를 탓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겠어요? 저는 40년 가까이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제 탓인 것 같았어요. 남편은 3년 전부터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회사가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면서부터였어요. 남편은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기 시작했고 옷도 명품으로만 입었어요. 집도 강남에 있는 큰 아파트로 옮겼죠. 저는 좋았어요. 우리가 드디어 잘 살게 됐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보는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제가 여전히 반찬가게 일을 하니까 남편이 싫어하는 거예요. 당신 이제 그 가게 그만두면 안 되겠소? 저는 깜짝 놀랐죠. 왜요? 저는 이 일이 좋은데요.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남편은 코웃음을 쳤어요. 나는 이제 큰 회사 대표요. 내 아내가 동네에서 김치나 팔고 있으면 체면이 안 서요. 그 고리타분한 가게 냄새가 내 이미지에 먹칠을 한다고. 고리타분하다고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린 일이, 남편 사업에 미천이 됐던 그 일이 고리타분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참았어요.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그 무렵부터 집에 거의 안 들어왔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오면 많이 오는 거였죠. 저는 외로웠어요. 큰 아파트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예전에 살던 작은 집이 오히려 그리웠어요. 그때는 비록 좁았지만 남편과 딸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집에 안 들어와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남편은 짜증을 내면서 말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니까요. 당신은 사업에 대해 뭘 안다고 쓸데없는 걱정이나 하고 있어. 나 혼자 놔두면 안 되겠소?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남편이 너무 달라졌거든요. 예전에 저한테 의지하고 고마워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제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샤워를 하고 나와서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저한테 봉투를 하나 툭 던졌습니다. 저는 뭔가 선물인 줄 알았어요. 그동안 소원했으니까 화해의 선물을 주는 건가 싶었죠. 손이 떨렸어요.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선물이 아니었어요.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순간 제 심장이 정말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무슨 장난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신발코만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우리 이제 헤어집시다.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고 싶지 않소. 40년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그렇게 차갑게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우리 4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말해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저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더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과 나는 사는 세계가 달라졌소. 나는 이제 더 넓은 세상을 봐야 하는데 당신은 나를 붙잡고만 있어. 세상이 다르다고요. 제가 남편을 붙잡고 있다고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지금 그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게 누구 덕분인데요?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당신 사업 자금된 거 잊었어요? 당신이 망할 뻔했을 때 제가 번 돈으로 살린 거 기억 안 나요? 남편은 그제야 저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정말 차가웠어요. 그건 다 옛날 일이요. 지금 내 회사 가치가 얼마인지 아시오? 당신이 준 돈 따위는 이미 수백 배로 갚은 셈이요. 더 이상 당신이 내 성공에 기여한 것처럼 말하지 마시오. 따위라고 했어요. 제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 제가 평생 바친 헌신이 따위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었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합의서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여기 서명만 하시오. 당신이 운영하는 반찬 가게 건물은 당신 명의로 해줄 거요. 그리고 위자료로 3천만 원 주겠소. 그 정도면 혼자 사는데 충분할 거요. 저는 소리를 질렀죠. 다른 재산은요? 회사 지분은요? 강남 아파트는요? 당신 명의로 된 것들은요?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다 회사 자금이나 대출금 상환 때문에 묶여 있어. 내 개인 재산은 거의 없어.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건 가게 건물하고 위자료뿐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코스닥 상장 직전까지 간 회사 대표가 개인 재산이 없다고요? 저는 따지고 또 따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말했어요. 나머지 절차는 변호사가 진행할 테니 마음 편히 생각해 보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날부터 며칠 동안 반찬 가게 문을 닫고 집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기만 했죠. 40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억울함이 분노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성공한 기업가가 재산이 가게 건물 하나뿐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딸 지원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원아, 엄마 좀 봐야겠다. 지원이는 바로 달려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원이 앞에서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지원이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이혼을 요구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지원이는 주먹을 불끈 쥐더니 말했어요. 아빠가 성공하고 나서 엄마한테 대하는 태도가 이상하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지원이는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엄마, 아빠가 재산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일 거예요. 제가 알아볼게요. 제 친구 중에 회계사 있어요.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아빠 재산 상태를 조사해 볼게요. 저는 지원이한테 미안했어요. 지원아, 괜찮겠니? 아빠는 내 아버지인데. 지원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먼저 우리 가족을 저버린 거예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그동안 바빴던 제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딸이 이렇게 저를 지켜주려고 하다니. 저는 지원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지원이는 며칠 밤낮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더니 일주일쯤 지나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엄마, 큰일이에요. 엄마 당장 집으로 와봐요. 저는 급하게 지원이 집으로 갔죠. 지원이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저한테 보여줬어요. 엄마, 아빠가 회사 상장 직전에 받은 주식 매각 대금이랑 성공 보수가 엄청나요.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지원이는 화면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아빠가 운전기사 명의로 차명 계좌를 여러 개 만들었어요. 거기로 돈을 분산시켜 놨어요. 그리고 그 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럼 아빠가 일부러 재산을 숨긴 거야? 지원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아빠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안 하려고 미리 돈을 빼돌린 거예요. 금액이 수십억 원이에요. 수십억 원이요. 저는 어지러워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가게 건물 하나랑 위자료 3천만 원만 주겠다고 했을 때 사실 수십억 원을 몰래 빼돌려 놓은 거였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자기 성공의 밑거름이 된 아내를 이렇게 속이다니.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이 저한테 했던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요. 당신은 나의 은인이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일어섰다. 그 모든 말들이 다 립서비스였던 거예요.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만 하고 버릴 생각이었던 거죠. 저는 치욕감에 몸이 떨렸어요. 40년 동안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 떠올랐어요. 고리타분한 가게 냄새, 내 이미지에 먹칠한다, 코드가 안 맞는다. 그 모든 말들이 저를 내쫓기 위한 핑계였던 거예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의 몫은 반드시 내가 찾겠다. 저는 더 이상 순진한 아내로 남아있을 수 없었어요. 제 존엄성을, 제가 바친 40년의 세월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지원이는 저를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김 변호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이혼 소송 전문가였죠. 김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남편분이 전형적인 재산 은닉 수법을 쓰셨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가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차명 계좌나 해외 송금 같은 건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이 워낙 교묘하게 숨겨놨기 때문에 법정에서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는 막막했어요. 김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지금으로서는 따님이 찾아낸 금융 흐름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로 일단 소송을 시작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남편 회사 내부 사람 중에 어머니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 회사 사람들은 다 남편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누가 저를 도와주겠어요? 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지원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김 변호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빠 회사 쪽에서 엄마를 돕고 싶다는 사람이 있대요. 저는 깜짝 놀랐죠. 누가? 정말? 저는 지원이를 따라서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거기서 그 조력자를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여자분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한태준 대표님 회사 비서실에서 5년 동안 근무했던 전직 직원이에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시려고요? 서연 씨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대표님 가까이에서 일하면서 많은 걸 봤어요. 대표님이 재산을 은닉하시는 것도 봤고 부도덕한 사생활도 봤어요. 처음에는 제가 직원이니까 모른 척했어요. 근데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부도덕한 사생활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대표님이 다른 여자분과 만나고 계세요. 이미 3년 전부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른 여자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요? 서연 씨는 계속 말했어요. 대표님이 주말마다 지방 별장에 간다고 하셨죠?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그 여자분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대표님은 이혼하고 나서 그분과 재혼하려고 하세요. 저는 숨이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고리타분하다, 코드가 안 맞는다, 세상이 다르다. 그게 다 새 여자를 위해서 저를 내쫓으려던 핑계였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급하게 이혼을 요구했는지, 왜 재산을 숨기려고 했는지. 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저를 40년을 함께 한 아내를 낡은 짐짝처럼 버리고요. 저는 울고 싶었지만 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오히려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서연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드릴게요. 서연 씨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죠. 서연 씨는 설명했어요. 이건 대표님이 차명 계좌로 자금을 운용하고 해외로 송금했던 내역이 기록된 내부 보고서예요. 제가 비서실에서 일할 때 복사해둔 거예요. 날짜, 금액, 계좌번호 다 나와 있어요.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받아서 살펴보더니 눈빛이 반짝였어요. 이거면 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남편분이 재산 분할을 회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자산을 은닉했다는 걸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요. 저는 서연 씨한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괜찮으시겠어요?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서연 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이미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제가 봤던 걸 증언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김 변호사님은 서연 씨가 제공한 증거와 지원이가 찾아낸 금융 흐름을 종합해서 소송 전략을 짰어요. 어머니,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남편분의 재산 은닉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고 게다가 부정한 사생활까지 있으니 이혼의 귀책 사유도 명백해요. 제대로 싸워봅시다. 저는 그때 비로소 희망을 느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딸 지원이, 김 변호사님, 최서연 씨, 이분들이 모두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자비를 구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당하게 제 몫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우리는 곧바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김 변호사님은 법원에 남편의 모든 관련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요청했죠.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 재판 날이었어요. 저는 너무 떨렸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법정에서 마주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법정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벌써 와 있더라고요. 말끔한 정장 차림에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앞만 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저와 함께 좁은 반지하에서 살았던 그 사람, 제가 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그 사람이 맞나? 재판이 시작됐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말을 시작했어요. 남편의 성공 경력을 길게 나열하더라고요.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었다.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가다. 뭐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폄하하기 시작했어요. 원고 박은희 씨는 단순한 가정주부로서 피고의 사업과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가게 경제에 기여한 부분이 극히 미미합니다. 피고가 이혼 후에도 가게 건물을 원고 명의로 남겨주겠다고 한 것은 사회적 체면을 위한 배려일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제가 번 돈이 미미하다고요? 제가 남편 사업 자금을 댔던 게 미미하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진정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직접 한 말이었어요. 판사님이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피고는 원고가 결혼 생활 동안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맨주먹으로 성공했습니다. 박은혜 씨는 그저 가정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40년 동안 고작 김치나 담근 일로 내 성공의 결실을 절반이나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욕심입니다. 고작 김치나 담근 일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가 40년 동안 바쳤던 모든 헌신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모든 시간이 고작이라는 말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법정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지원이가 제 등을 쓸어주면서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김 변호사님이 즉각 반박했어요. 판사님, 원고는 결혼 생활 초기에 피고의 학비를 대기 위해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피고의 사업에 지속적으로 경제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피고가 사업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원고가 모아둔 돈으로 위기를 넘겼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제가 가져온 가계부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 가계부에는 제가 남편한테 돈을 준 날짜와 금액이 다 기록돼 있었거든요. 변호사님은 계속 말했어요. 원고의 헌신적인 가사 노동과 경제적 기여가 없었다면 피고의 현재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 측 변호사는 끈질기게 반박했어요. 그것은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현재 기업의 가치와는 무관합니다. 원고가 준 돈은 이미 생활비와 교육비로 충분히 보상받았습니다. 재판은 팽팽한 공방으로 이어졌어요. 남편 측은 제 기여도를 끝까지 부정했고 우리 측은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했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워낙 치밀하게 재산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차명 계좌 명의자들을 이미 포섭해 놨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거짓 증언을 했어요. 이건 한태준 대표의 자산이 아니라 제가 대표님한테 빌려드린 돈입니다. 뻔한 거짓말이었지만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님은 서연 씨가 제공한 내부 보고서를 증거로 제시했어요. 하지만 남편 측은 그것도 반박했죠. 이건 익명의 전직 직원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조작한 서류입니다. 신빙성이 없습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저는 무력감에 빠졌어요. 남편이 가진 돈과 권력 앞에서 제 억울함이 파묻히는 것 같았거든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로 내가 모든 걸 포기해야 하나? 이대로 지는 건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죠. 더 고통스러웠던 건 남편 측이 서연 씨한테까지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서연 씨가 김 변호사님한테 연락해서 말했대요. 남편 측에서 저를 회사 기밀을 유출한 범죄자로 몰아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요. 저는 서연 씨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저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서연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 씨,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두셔도 돼요. 제가 혼자 싸울게요. 그런데 서연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제가 보고 들은 사실만을 증언하는 거예요. 한태준 대표님이 잘못한 일을 바로잡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저를 지켜주려고 하는데 저는 왜 포기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찾는 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40년간 지켜온 저의 존엄성을 되찾는 싸움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평생 써온 가계부가 생각났어요.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던 가계부요. 저는 가계부를 꺼내서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에는 신혼 시절 월세 25,000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니까 제 인생이 다 거기 담겨 있었어요. 남편이 회사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제가 준 4천만 원, 회사 위기 때 준 6천만 원, 그 외에도 크고 작게 남편 사업에 보탠 돈들이 다 날짜와 함께 기록돼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들도 메모해뒀더라고요. 당신은 나의 은인이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일어섰다. 그런 고마운 말들도 있었지만 나중에 했던 모욕적인 말들도 적혀 있었어요. 세상 물정을 모른다. 코드가 안 맞는다. 고리타분한 가게 냄새. 날짜와 함께 다 기록해뒀어요.
저는 가계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건 단순한 돈 기록이 아니었어요. 제가 헌신했던 40년의 세월, 그리고 남편한테 당했던 모든 고통의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인생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가계부를 들고 김 변호사님한테 갔어요. 변호사님, 이거 도움이 될까요? 변호사님은 가계부를 펼쳐보더니 눈빛이 반짝였어요. 어머니, 이게 바로 우리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이거야말로 어머니가 가정 경제와 남편 사업 성장에 기여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변호사님은 가계부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여기 기록된 남편의 모욕적인 발언들, 이건 남편이 어머니한테 했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수 있는 귀책 사유의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희망을 느꼈어요. 제가 평생 기록해온 이 작은 가계부가 남편의 거짓말을 밝혀낼 열쇠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저의 헌신을 무시했지만 저의 손으로 기록된 이 가계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재판 날이었어요. 저는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죠.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김 변호사님은 제 가계부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리고 가계부에 기록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죠. 남편의 사업 투자 시점과 제가 자금을 지원했던 내역, 반찬 가게 수익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던 기록들을 상세히 제시했어요. 남편은 가계부가 제출되자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해뒀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저를 경제 문외한으로 무시했던 남편은 자신이 무시했던 저의 작은 기록이 자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어서 최서연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서연 씨는 법정 앞에 섰을 때 조금 떨리는 것 같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판사님이 물었죠. 증인은 피고 한태준 씨의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서연 씨는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저는 한태준 대표님의 비서실에서 5년간 근무했습니다. 대표님의 일정 관리, 문서 작성, 각종 업무 보조를 담당했습니다. 판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증인은 피고의 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까?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대표님께서 비서실을 통해 많은 금융 업무를 처리하셨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대표님의 재산 운용 방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는 차분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한태준 대표님은 3년 전부터 회사 상장을 준비하면서 주식 매각과 각종 성공 보수로 상당한 금액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지 않으시고 운전기사 김모 씨를 비롯한 여러 명의 명의로 차명 계좌를 개설하셨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해 있습니다. 증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판사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변호사님, 증인 신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서연 씨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대표님의 지시로 그 차명 계좌들로 돈을 이체하는 업무를 여러 번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되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제출한 내부 보고서의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 계좌 번호가 모두 기재돼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남편 측 변호사가 다시 일어나서 공격적으로 물었어요. 증인, 당신은 회사에서 해고당했죠? 그래서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런 거짓 증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서연 씨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스스로 사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원한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들은 사실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태준 대표님은 저의 양심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일에 직원들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일에 가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연 씨의 증언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저를 위해 이렇게 용기 있게 증언해 주다니. 서연 씨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대표님이 박은희 어머니께 이혼을 요구하신 진짜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판사님이 관심 있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서연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대표님은 3년 전부터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주말마다 지방 별장에 간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 여성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저는 대표님의 일정을 관리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소리쳤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는 겁니까? 서연 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대표님의 호텔 예약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매주 같은 호텔을 예약하셨고 항상 더블룸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여성 의류와 액세서리를 구매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그 서류를 받아서 판사님께 제출했어요. 판사님은 서류를 살펴보더니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서연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대표님을 존경했습니다.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큰 기업을 만드신 분이니까요. 하지만 대표님이 박은희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회사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회사 창립 초기 자료를 보면 어머니께서 지원하신 자금이 없었다면 회사가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게 명백합니다. 서연 씨의 증언이 끝나고 이번에는 김 변호사님이 최종 변론을 시작했어요.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40년간 헌신적으로 가정을 지켜온 여성이 당한 배신과 재산 은닉에 관한 사건입니다. 변호사님은 제 가계부를 들어보이면서 말했어요. 원고 박은희 씨는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경제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계부를 보시면 원고가 얼마나 많은 돈을 피고의 사업에 투자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초기 창업 자금 4천만 원, 위기 때 지원한 6천만 원, 그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지원한 금액들이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계속 말했어요. 피고는 원고의 헌신을 고작 김치나 담근 일이라고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을 보면 원고 없이는 피고의 성공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원고는 단순히 가사 노동만 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피고의 사업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변호사님은 서연 씨의 증언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증인 최서연 씨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피고가 재산을 은닉하려 했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피고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차명 계좌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숨겼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 분할 회피 행위입니다. 변호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더욱이 피고는 3년 동안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를 기만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한 진정한 이유는 성공의 결실을 원고와 나누기 싫은 탐욕과 새로운 여성과의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명백한 이혼의 귀책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최종 변론이 끝나자 법정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판사님은 남편을 쳐다봤어요. 피고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승리감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법정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슬프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옳았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우리는 법원 복도로 나왔어요. 서연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서연 씨한테 달려가서 손을 꼭 잡았어요. 서연 씨,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 씨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의 인생을 찾으셔야죠.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원이도 서연 씨한테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를 도와주셔서요. 우리는 함께 법원 계단을 내려왔어요. 햇살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원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지원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 끝이 보여요. 엄마가 이겼어요. 저는 지원이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지원아,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평생 이 억울함을 풀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지원이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야말로 죄송해요. 그동안 아빠만 생각하고 엄마 편에 서주지 못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니? 넌 정말 잘해줬어.
그날 밤 집에 혼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악몽도 안 꾸고 중간에 깨지도 않고 푹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움이었죠. 며칠 뒤 김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 측에서 항소를 포기했대요. 그리고 우리 측이 요구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대요. 드디어 끝이 난 거예요. 최종 판결문이 나왔어요. 판사님은 남편의 재산 은닉 시도와 부도덕한 사생활을 이혼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40년에 걸쳐 한 헌신적인 가사 노동과 경제적 기여를 남편 회사 성장에 결정적인 공동 기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결과적으로 남편이 은닉하려 했던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포함해서 상당한 금액을 제가 재산 분할로 받게 됐어요. 거기에 위자료까지 더해지니까 제 몫이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 눈물은 억울함이 풀린 안도감과 존엄성을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40년을 바친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 거니까요. 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반찬 가게를 리모델링했어요. 남편이 고리타분한 냄새라며 수치스러워했던 그 공간을 저는 저의 삶과 독립의 상징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가게를 완전히 새롭게 꾸몄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최신 주방 시설을 갖췄죠. 그리고 메뉴도 다양하게 늘렸어요. 전통 반찬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메뉴도 개발했어요. 가게 이름도 바꿨어요. 은인의 반찬에서 은희의 찬장으로요. 제 이름 3글자를 당당하게 걸고 사업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간판을 달던 날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간판에 은희의 찬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놀랍게도 가게는 전보다 더 번창했어요. 리모델링한 게 입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남편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니까 일이 더 즐거웠어요. 저는 이제 한태준 사장의 아내가 아니라 은희의 찬장 사장님으로 불렸어요. 손님들이 저한테 사장님, 오늘 반찬 너무 맛있어요. 하고 말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구나 싶었죠. 지원이와도 자주 만났어요. 지원이는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이제부터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예요. 제가 옆에서 항상 응원할게요. 소원했던 모녀 관계가 이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어요.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늘 바쁘다며 저를 혼자 두었지만 이제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기차를 타고 강원도에도 가보고 전라도 남쪽 끝까지도 가봤어요. 아름다운 바닷가를 걸으면서 파도 소리를 듣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았어요. 민박집 주인 할머니, 카페 주인 아주머니, 같은 여행객들. 다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세상이 제가 알던 남편의 울타리보다 훨씬 넓고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저는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이혼 서류를 던져줬던 바로 그 소파예요. 과거에는 이 소파에 앉아 울고 절망했지만 이제는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남편의 성공이 저한테 잠시 고난을 주긴 했지만 결국 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들어줬구나. 저는 남편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가 탐욕스러운 남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저의 진정한 삶을 되찾은 거였어요. 요즘 저는 가끔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가게에 오시는 단골 손님 중에 남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오는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변곡점일 수 있어요. 우리는 헌신했던 세월의 무게만큼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한 노년을 개척할 능력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제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이혼 소송을 시작하셨대요. 또 어떤 분은 남편과 대화를 시도해서 관계를 회복하셨대요.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간판을 바라봐요. 반짝이는 은희의 찬장. 그리고 스스로한테 말해요. 고생했다, 박은희. 내 인생, 이제야 비로소 내 것이 되었구나.
이제 저는 65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나이에 인생이 끝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가게 일도 즐겁고 딸과의 관계도 좋고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눈치를 봐야 했고 남편 기분을 맞춰야 했거든요. 지난주에는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혼자서요.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40년 동안 참고 견딘 건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구나. 고생했던 모든 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저는 가끔 남편 생각도 해요.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도 자기 인생을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남편이 저한테 했던 일들이 잘못됐다는 건 변하지 않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일에 매여 있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은 남편을 원망하는 데 쓰기엔 너무 귀하니까요.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저를 위해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싶어요. 청취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길었죠? 하지만 이게 제 인생이에요. 40년 넘게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다가 65에 비로소 저 자신이 된 이야기예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바친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공부를 많이 안 했다고 돈을 많이 못 벌었다고 자신을 작게 만들지 마세요. 당신의 헌신은 그 무엇보다 값진 거예요.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처럼 65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가장 행복한 황혼의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해요. 오늘도 제 가게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제 인생, 이제야 비로소 제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매일 느껴요. 라디오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특히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힘내세요. 당신의 인생도 당신 것이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싸우세요. 그리고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